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전부 봉효정입니다. 어제 고속도로 터널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와 관련해 잔해 수습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참사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꼭 세워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 출발합니다. 순천 완주 고속도로 상행선 3회 터널 사고 현장에서 사망자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터널 사고가 해마다 늘면서 인명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섹션 뉴스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터널 사고의 실태와 안전 대책은 무엇인지 긴급 점검합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 탓으로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농어촌 보육 체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집중 모색합니다. 7시 뉴스 전북 오늘 첫 소식입니다. 어제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 상행선 남원 3회 터널에서 차량 수십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요. 지난 밤새 수습 작업이 이어졌고 오늘은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진유민 기자, 오늘도 추가 사망자 소식이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오늘 추가 사망자 2명이 나왔습니다. 한 명은 오늘 새벽 질산을 실은 탱크로리 차량 인근에서 발견됐고요. 이어 오후 2시 15분쯤 불이 났던 곡물사료 화물차 하단부에서 시신 한 구가 더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사고로 인해 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상자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상자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현재 터널 안에 차량은 대부분 밖으로 빼놓은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 국가수 등 관계기관은 사고 현장 잔해를 치우고 사고 경위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백박스와 유류품 등을 수거해 도로 결빙이나 과속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지점이 바로 순천 완주 고속도로 상행선인데 교통 통제 아직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양발가 됐었는데요. 현재 하행선은 오후 5시 한 개 차로는 통행을 재개했고요. 하지만 사고가 났던 상행선은 여전히 통합니다. 통제 구간은 순천 완주 고속도로 북남원 나들목에서 오수 나들목까지 13.7km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이용하실 분들은 국도 17호선과 지방도 745호선을 이용해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터널 안에 아직 잔해들과 유류품이 남아있기도 하고 화재로 인해 터널 안 시설 일부가 불에 타 재개하려면 안전 점검도 실시해야 합니다. 도로공사는 정상 운행까지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원 3회 2터널에서 KBS 뉴스 진주민입니다. 네, 40명 넘는 사상자를 낸 터널 안은 어떤 안전 설비들을 갖추고 있었을까요? 똑같이 설계된 반대편 터널 안을 한희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터널 안에서 시꺼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입구에는 미처 사고를 피하지 못한 차량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차에서 내려 터널 밖으로 몸을 피합니다. 사고가 난 터널에 과연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차량이 통제된 맞은편 터널을 살펴봤습니다. 712m 길이의 터널 안 소화 설비는 고작 소화기 30개가 전부. 그나마 있는 비상경보 장치 등은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고 맞은편 터널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도 한 곳뿐입니다. 사고 당시 시꺼먼 연기와 함께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왔지만 이 터널에는 제대로 된 환기 시설조차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환풍기와 물 분사 장치 등은 길이 1km 이상의 터널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흡한 안전 설비가 사고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방 시설을 비치해 놔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 법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비해요. 한국도로공사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설계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고속도로 터널만 수천 개입니다. 모든 터널에 그런 걸 설치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다 보니까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연장별로 또 위험도별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40명 넘는 사상자를 낸 터널 안 사고. 사고를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전북 지역 자가격리가 오늘 모두 해제되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앞으로 지역 대학들과 함께 중국 유학생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 위험 국가를 방문한 뒤 공항 입국 단계에서 건강 상태 이상이 있다고 답한 입국자들의 명단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넘겨받아 관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집이나 병원 등에 자가격리됐던 사람들에게 정부가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전북 지역 시군보건소가 발부한 통지서를 받고 자가격리됐던 97명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4인 기준 123만 원, 1인 기준 4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회사 유급 휴가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과 외상, 응급 분야의 필수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료대학 설치 법안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공의료대학 법안을 비롯한 방역 4법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서남대 의대 폐교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남원의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발의된 공공의료대학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시급한 민생 법안 가운데 하나로 공공의료대학 법안을 포함한 방역 4법을 꼽았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검역법, 감염병 예방법, 의료법, 공공의료대학법 등 방역 4법의 통과가 시급합니다. 중견 벤처기업 중심의 전기차 클러스터로 추진되고 있는 군산형 일자리에 이어 익산형 일자리의 성사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통과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하면 논의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올해 안에 충북 괴산, 전남 신안, 전북 익산, 경북 포항 등 여러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 원내대표는 전주의 착한 임대인 운동 사례도 언급하며 대통령도 착한 임대 사업의 특별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지만 시름에 잠긴 농가들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전북농협의 구내식당. 점심시간에 회사와 노동조합이 직원들에게 꽃 한 송이씩을 나눠줍니다. 반찬으로는 돼지 불고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꽃과 돼지고기 값이 계속 떨어지자 농가들을 돕겠다며 소비 촉진에 나선 겁니다. 원 테이블 원 플라워 운동을 통해서 꽃을 좀 생활화해서 소비를 좀 촉진을 좀 시켜보기로 했고요. 아울러서 이제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우리 돼지고기 소비 위축된 부분을 그나마 소비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달 현재 튤립과 장미의 한 단 가격은 각각 5,430원과 8,480원, 한 해 전보다 15% 이상 떨어졌습니다. 졸업식 같은 각종 기념 행사들이 줄줄이 축소되거나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여러 기관에서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공급량이 넘치다 보니 가격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꽃시장에서도 꽃이 안 팔리니까 거의 올려보내지 말라는 그러한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거의 폐업할 농가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양돈 농가들도 울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평년 대비 28%나 폭락했습니다.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한 마리 팔으면 13, 14만 원 적게 나기 때문에 농장이 지금 도산 위기에 다 놓여 있습니다. 깐 마늘과 대파도 40%가량 떨어지는 등 농산물 가격 폭락에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3차 경선 지역을 발표합니다.
전북 5곳을 포함해 아직 전략 단수공천, 경선, 추가 공모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전국 59개 지역구에 대해 공천 심사를 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경선 또는 전략 공천 지역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북 10개 지역구 가운데 익산, 갑과 을, 완주, 무주, 진안, 장수 등 3곳은 경선하기로 했고 전주, 병과 군산은 추가 공모 중입니다. 정의당이 오늘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염경석 도당위원장과 강상구 전 중앙당 교육연수원장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모레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받은 뒤 50일 동안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다음 달 7일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전북대 인문대 모 교수에 대해 지난 14일 징계심사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하고 대학에 통보했습니다. 전북대 총장은 지난해 11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지만 봐주기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자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이번 징계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섹션 뉴스 오늘은 사회 분야입니다.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어제 남원의 한 고속도로 터널에서 차량이 연쇄 추돌해 4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요. 오늘 섹션 뉴스에서는 고속도로 터널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안전관리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우리나라 고속도로 터널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이것부터 조금 짚어보시죠. 네. 국토교통부 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서울 경기만 하더라도 180여 개가 되고요. 부산 같은 경우 8개, 대구 경북 218개, 우리 전북 지역은 112개 정도, 그러니까 전체 약 1,100여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년 전에 비하면 150%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고속도로 터널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각종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도 문제인데요. 인명피해도 참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사고만 하더라도 40여 명의 사상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 5년간 그 터널 사고를 분석해 보니까 2013년부터 그 창원 1터널에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됐고 연이어서 상주 터널에서도 2명이 사망했고 네. 또 창원 2터널에서도 또 사망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다부 터널에서도 1명 사망하는 이런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고속도로에서 이제 같은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도로고 또 터널 2차인데 치사율이 터널이 조금 더 높고 피해가 더 큽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우리나라 도로 특성상 그 고속 주행용 터널입니다. 네. 그리고 이 터널은 그 대피 장소가 제한적이죠. 그리고 뒤따르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터널이 폐쇄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유독가스가 잘 배출되지가 않습니다.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터널 특성상 안전에 조금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어둡고 깜깜하다 보니까 대피도 어려운데 네. 구조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터널에 막 들어서면 네. 신체적으로 동공이 확장되면서 잠시 시야가 가려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앞차와의 간격이 실제보다 더 멀어 보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날 우려가 높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널에 진입할 때에는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전조등을 반드시 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차로 변경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속 운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터널에서 사고가 났을 때 무엇보다 대피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먼저 어제 발생한 사고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추돌 장면이고요. 지금 2차 추돌로 보이는데요. 네, 앞서 이제 화면 초반에 차에서 먼저 운전자들이 내렸는데 갈 곳이 없어서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피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터널 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 사람들은 심한 공포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차량을 터널 밖으로 이동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터널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방차가 그 구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갓길로 신속하게 이동 주차하고 차 키는 반드시 꽂아 둔 상태에서 차에서 내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터널 벽 쪽으로 이동을 해서 입과 코를 막고 그 손수건이나 옷가지 등으로 자세를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대피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좀 다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터널 구간 길이에 따라서 대피와 또 소화시설 설치 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터널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터널에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소화기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3회 2터널도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소화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야만 그 소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네. 터널 내에서는 시야 확보도 어렵고 유독가스도 잘 빠져나가지 않은 그런 그 악조건에서 소화기를 사용하기란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스프링클러 설비보다 이 강화된 물분무 소화 설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 물분무 소화 설비를 그 모든 터널에 어떤 길이와 관계없이 모든 터널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또 유독가스를 신속히 그 외부로 배출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제연 설비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이 설치는 되지 않더라도 점차적으로 조금 개선을 해 나가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운전자가 이제 터널을 주행할 때 앞서서 수차례 얘기를 해주셨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안전에서는 항상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터널 내에 진입할 때는 전조등을 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차로 변경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속 운전해야 되겠고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 필요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뉴스브리핑 김영철입니다. 다른 지역의 주요 소식 살펴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확인돼 국내 확진자 수는 모두 31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환자 발생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는 61살 한국인 여성입니다. 29번째 확진자 부부와 마찬가지로 해외여행력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발열이 있었고 나흘 뒤인 14일 폐렴 소견이 확인돼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이어 어제 대구 수성구 보건소에서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오늘 양성으로 확인돼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인 대구의료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7일 대구 범어동 한방병원에 입원했으며 9일과 16일엔 교회에서 예배를 받고 15일엔 퀸벨 호텔 뷔페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30번째 확진자의 역학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29번째 환자의 배우자인 이 환자는 지난 6일 기침과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20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8일부터 서울 종로 서울대병원과 강북 서울외과의원, 고려대병원 안암병원 등 의료기관을 찾았고 지하철을 타고 인천 용유도와 경인 아라뱃길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지난 16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료를 거쳐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발생이 2차, 3차 감염자를 통한 또 다른 유행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2월 중순경부터 지역사회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중국 우한발로 시작된 유행이 2차, 3차 감염자를 통해 또 다른 유행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령자가 많은 요양시설의 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까지 이들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예비비 지출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같은 방역 물품이 지원되며 모두 65억 원 정도가 배정됩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249억 원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긴급 지원해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도 방역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피해자들의 질환은 전신으로 확대되고 있고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랫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김경영 씨는 11년째 천식을 앓고 있습니다. 폐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2년 전에야 겨우 천식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임을 인정받았는데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스테로이드 등 복용하는 약만 10여 가지. 질환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백내장 같은 것들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저는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 오른쪽 눈을 수술하기도 했어요. 스테로이드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간에 계속적으로 결절이 생겨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를 받은 1,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의 질환은 폐뿐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염 등 코 질환부터 피부, 안과, 내분비계, 신경계 질환, 위염 등 사실상 전신으로 확대됐습니다. 모두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질환입니다. 특히 특조위 설문조사에서 피해자들이 답변한 자신의 질병 수보다 실제 진료 내역상 질병의 수가 더 많아 피해자들이 자신의 병을 과장하는 게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가보고 오기 때문에 오버래포팅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언더래포팅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고 피해에 대한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무차별적으로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성인 2명 중 1명은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만큼 정신 건강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10명 중 7명은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겪고 있었는데 특히 심각한 것은 피해자 대부분이 겪는 만성적인 울분 상태. 원인 조사부터 피해 구제, 책임자 처벌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정작 가습기 살균제를 쓰고 거기에서 병을 입은 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그네들도 답이 없다고 합니다. 특조위는 통합치료지원센터를 만들어 전 생애에 맞춰 지원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국 사태 때 쓴소리를 했던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에 조국 백서 저자 김남국 변호사가 도전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자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합 뒤 첫 의원총회를 연 미래통합당은 통합 취지가 무색하게 시작부터 삐걱였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조국 백서 필진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 의지를 밝히자 조국 사태 때 쓴소리를 했던 금 의원에 대한 자객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조국 수호 총선이 되면 안 된다며 경선에 이기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 제가 막아내야죠.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는 SNS에 청년에게도 기회를 달라며 선의의 경쟁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오늘 저녁 전략선거구 추가 지정을 논의합니다. 통합 뒤 의원들의 첫 상견례였던 미래통합당 첫 의원총회. 세보수당 출신 의원들에게 한국당 출신 의원들 앞에서 인사할 것을 요청하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정병국 의원님 나와주십시오. 우리가 나와서 왜 인사를 해야 되는지, 인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 그러면은 여기 잠깐 정 의원님 같이 인사해요.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영입 인사로 공식 발표한 하지원 에코맘 코리아 대표가 벌금형 전력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발표 2시간 만에 영입을 취소하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당적을 옮기려는 안철수계 의원 등 비례대표 9명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최종 후보는 당원과 시민투표를 거쳐 다음 달 7일 결정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 4.3 사건 당시 불법적인 군사 재판 때문에 형무소로 끌려간 뒤 생사조차 모르는 민간인 수영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만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법원 앞에 흰 뭉치 여러 개가 높게 쌓여 있습니다. 72년 전 제주 4.3 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전국 각지 형무소에 갇혔다 돌아오지 못한 이들에 대한 재심 청구서입니다. 재심 청구 대상만 341명. 생존자가 없다 보니 직계 가족들이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영장도 없이 무차별로 끌고 가 불법으로 구금한 다음 형을 집행한 것으로서 최소한이 적법조차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수영 생활을 한 2,500여 명 가운데 행방을 알 수 없는 수영인은 2,000여 명. 이번 재심 청구는 지난해 6월 10명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1차 청구 뒤 반년이 지났지만 재심 개시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행불인 수영인들의 대리인들조차 고령에 접어든 가운데 재판부가 이번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7, 80대가 돼버린 자식들은 더 늦기 전에 부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우리 아버지 무슨 죄로 거기 갔나? 우리 아버지 명예회복 죄 없는 걸로 풀어주고 나 갔으면 나 응어리 풀어주고. 앞서 생존 수영인 18명이 제기한 재심 청구에서는 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성은 인정됐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장수군 산서면의 하나뿐인 어린이집. 지난 2004년 99명에 달했던 원화가 차츰 줄더니 지난해엔 정부 보조금 지원 기준에도 못 미치는 11명에 그쳐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교사 인건비랑 말하자면 11명이 안 되면은 원장 인건비가 안 되는데 장수군이 지원을 약속하면서 피해원은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장수군은 보육 문제 없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완주의 이 어린이집도 비슷한 이유로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소식에 지자체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가에서 지침 바꾸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나 있는 어린이들 살려주든지 출산율 장려 정책 차원에서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좀 완화를 좀 시켜줘야 된다. 하지만 저출산과 함께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지원만으론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라북도 인구는 지난해 181만여 명으로 4년 새 5만 명이나 줄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만 2천여 명이 8살 이하 어린이입니다. 전북 지역 어린이집은 5년 새 340곳이 줄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폐원율을 보였고 농어촌 어린이집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농어촌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아이 수가 좀 너무 적고 친구가 없다는 부분이나 또 향후에 이런 게 계속 지원이 될까라는 불안감은 조금 있죠.
만 3살 이하 어린이 돌봄 수요가 많은 농어촌 실정에 맞게 보육시설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농어촌 보육정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어요. 이제 임시 방편적인 방법이라서 조례들을 바꿔나가기로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어린 자녀를 맡겨놓을 곳이라곤 거의 하나뿐인 농어촌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귀농 귀촌 활성화, 결혼 출산 지원 같은 인구 늘리기 방안도 필요합니다. 출산 장려 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장수군에서 거주하는 처녀 총각이 결혼을 했을 때 결혼 축하금도 주거든요. 인구 유입 정책을 다양하게 피고 있어요. 근데 내 친구들도 없는데.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던 방정환 선생의 유언처럼 단 한 명의 어린이도 소홀함 없이 돌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시군 동서남북 14K 순서입니다. 출산율과 인구 감소에 문을 닫는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김윤태 우석대 유아특수교육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결국 이게 보면은 인구 문제일 텐데 모든 농어촌 어린이집들이 이게 폐원을 고민할 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인가요? 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출생률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인데요. 특히 이제 전라북도 지역은 보통 이제 2030년이 대한민국이 이제 인구 감소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전라북도는 일찍 시작됐죠. 예. 특히 작년에만 해도 벌써 182만, 그래서 올해 이제 180만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전라북도 농어촌은 더 심각하고요. 그래서 인구 문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농어촌 특성상 면 지역의 어린이집이 이게 하나인 곳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당장 문을 닫게 되면 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대안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보육 나이에 있는 그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당황하게 되고 또 그 지역에서 정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출퇴근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지역에 이제 취업하고 있는 분들도 다른 지역으로 나가게 돼 있고요. 이런 현상은 결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폐교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어린이집이 정부에 지원하는 기준이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일괄적으로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 수 11명 원화수, 그다음에 이제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20명으로 돼 있는데요. 농어촌 특성상 어떻게 보면 인원수에 대한 규제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도 아예 없애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농어촌 어린이집을 폐원하는데 이게 정부가 지원 기준을 좀 바꾸거나 대책을 내놓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는 좀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정책을 이제 정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동 아이 돌봄 센터라든지 이런 거가 1년에 1,3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실제적으로 월 100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그걸로 안 되고요. 그래서 공공 어린이집, 공공 보육을 완전히 실현하든가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성으로 아예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급한 대로 지자체들이 이제 폐원을 막기 위해서 아까 보니까 장수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그거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를 이제 특별 보조금 형태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의 여건은 다른 지역에서 보육 시기의 아동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을 잡아두기에는 아주 어려운 환경입니다. 근데 이제 또 어린이집 지원을 놓고 논란도 좀 있는 것이 이게 보육 기반이니까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영리시설인데 이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냐. 그러면서까지 이거 폐원을 막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어요. 네, 이런 거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제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린이집도 경영이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여태까지 함께 해왔던 민간 어린이집의 경영을 나름대로 완화시켜줘서 그 환경을 실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경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전부 다 공립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이 운용을 하는데
좀 유리할 수도 있다는 그럼요. 판단이 되겠네요. 특히 이제 국가가 공공성을 갖고 다 감당하지 못했을 때 각 지역에서 헌신하면서 했던 그런 보육기관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건 가정 어린이집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서 특별하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생각보다는 그거 자체가 일자리다. 그리고 실제 그 일자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들 자체도 아주 소중한 하나의 일자리고 또 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우리 지역으로 와라 할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정주 여건들을 잘 마련해 줘야 되는데 특히 이제 아이가 계속 태어나야 인구도 늘고 그 지역에 좀 활기를 얻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 시대의 특단의 대책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런 대책들은 분명히 해결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육 환경 같은 경우에도 자 전라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노령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고령 인구를 케어할 수 있는 또 커뮤니티 케어에서 지역에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뭐 각 치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놀이 프로그램들도 있고 뭐 신체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연수를 시켜서 귀농하는 사람들이 귀농으로만 해결하지 않는 경영적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고민들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폐원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이제 농촌 지역의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또 교수님은 또 전문가이시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좀 평소에 좀 구상하셨던 무슨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지역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이나 소규모의 어린이집들이 지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단위라고 보고요. 그 단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 그리고 우리가 과도한 규제보다는 실제 지역에서 출생률이 있어야지만 지역이 계속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태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낮부터 기온이 쑥쑥 오르면서 강추위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주의 낮 기온은 5도로 활동하기 한결 편안했는데요. 절기상 우수인 내일은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모레까지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교통안전에 더욱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또 많은 눈이 얼어 있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익산과 정읍이 영하 6도, 그 외 서해안 대부분 영하 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동부 내륙의 아침 기온은 완주 영하 6도, 무주와 진안은 영하 8도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9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상황은 더욱 긴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감염자가 나오면서 앞으로는 상당 기간 지속할 감염 위험에 맞서서 조금 더 치밀하고 체계적인 방역 대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